한국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끝도 없이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옷이라든지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걸 막 과도하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과 코칭을 가르치는 권수영 교수입니다. 분명히 저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에 비교해서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살아보니까 이거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가장 큰 차이는 자긍심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유난히 자긍심이 높아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교수님들이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자기소개를 해요. I'm 수영 권, I'm from South Korea. 그 다음에 이제 내 식구 중에서 장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다들 좀 뻥 쪄 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자기소개 저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로 한국 사람들은 국가, 출신 학교, 가족 얘기 이런 거 얘기하는 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는 뭐 합기도 몇 단이라는 중, 뭐 자기는 뭐 소설을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뭐 SF 소설을 쓴 적이 있다는 등 뭐 맨 마지막에는 이러는 거예요. I'm proud of my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뭐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린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족감만 가지면 사람들은 굳이 남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을 신경 쓰고 그렇게 얘기하면 남을 배려하고 너무 나대면 안 돼요. 주책이라고 그러고 민폐라고 배웁니다. 조그만한 자랑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해도 우린 옆 사람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잘났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가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등만 해도 우리는 그냥 잠자코 있어야 되는 문화인 거죠. 이 스스로를 좀 괜찮게 여기는 자긍심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어떤 행복감도 사라지게 만드는 문화권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다라고 하면 참 많이 안타깝죠. 근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 연구자들 중에서 이런 우리 문화를 좀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심리학자 미셸 갤펜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지구상의 여러 문화권에서 무형의 사회적 규범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이걸 이제 순위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규범이 아주 엄격하게 준수될수록 빡빡한 문화라고 이름 붙이고, 이 사회 규범에 비해서 개인의 주장이나 의견 개진이 좀 가능하다, 자유롭다 그러면 느슨한 문화 이렇게 구별했어요. 우리나라는 빡빡한 문화권에 속할까요? 느슨한 문화권에 속할까요? 매우 빡빡한 문화권에 속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65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9위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나라가 어떤 나라냐 놀라지 마세요. 우리보다 빡빡한 문화권 나라들은 모로코, 인도네시아, 요르단, 터키,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타이트한지, 얼마나 엄격한 종교 문화를 갖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를 빼고는 세계 1위라는 얘기예요. 전 정말 좌절했어요. 이런 문화에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는 이 바깥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주의 잘 살펴야 되고 적당히 잘 맞춰야 되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튀면 안 돼요. 그래야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여기고 사는 거죠. 구성원들은 우울해집니다. 행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민 갈까요? 우리 다 그냥? 아니요. 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그 문화권의 결국 구성원들이라고 믿거든요. 문화는 하나의 거미줄이라고만 상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거미줄을 쏘아대면 그곳에 거대한 문화가 하나 조성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좋습니다. 스스로를 좀 지나치게 자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어떤 물건이나 뭐 성과나 과도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담 삼아 우리가 그런 분들 자뻑증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자기 자신을? 정말 잘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신의학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좀 병리적인 자기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도한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어쩌면 그 내면이 그 반대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요,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신을 막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안에 아주 부끄럽고 참담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너무 자뻑증이 심한데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자뻑증 여러분이 고쳐주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너무 커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과대포장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두시는 게 좋고, 근데 그래도 내가 가족이에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신다면 오히려 속는 챔 치시고 그냥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맞아, 너 정말 대단해.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는 더 큰 과대포장을 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심리치료사들도 힘들어하는 내담자들인데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기 참 어려운 분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상담에 와서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옷이라든지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걸 막 과도하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결국은 겉에 있는 모든 포장지가 좋으면 내 내면이 부끄러운 걸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가진 분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나를 이제 내가 보듬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불행한 경험을 많이 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내팽개쳐 줬는데 어렸을 때 상처도 내가 잘 보듬고 내 자신이 그래도 참 잘 견뎌왔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을 괜찮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가 굳이 비싼 돈을 들이고 돈 자랑을 하는 일들을 안 해도 되더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돈이 많다는 걸로 플렉스를 하시는 분들의 내면에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할 거야. 내 안에 있는 숨겨진 부끄러운 것은 겉에 있는 포장지로 더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이런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자뻑증 환자들이 저렇게 자랑을 하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모를까?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게 거의 생존 전략인데요. 풍선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속이 허하기 때문에 풍선을 불어야만 사람들이 와 이렇게 거대 자기를 보고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몰라요. 본인은. 그래야만 뻥 뚫려 있는 자기 자신을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포장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질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갑질 심리를 하는 사람이 멘탈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자들이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이 멘탈이 갑이 아니에요. 멘탈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보처럼 왜 당했지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멘탈이 그냥 을 중에 을이에요. 제일 높은 분이거든요. 사장님이거든요. 뭐 운전기사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막 갑질을 할 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요. 다 알아요. 사장님인 거. 왜 그러실까요? 그냥 내가 무시당한 느낌, 내 수치심이 건드려지면 엄하게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불쌍한 분들입니다. 저분 내면에는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부실한 자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로 여기시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환자가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멘탈 갑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젊은 분들, MZ세대 청년분들 만날 일들이 많거든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그 허들을 넘지 못할 거야. 포기한 젊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SNS에 프로필 사진 보정하는 걸 정말 좋아라 해요. 근데 그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도 지금부터 해야 돼. 20대부터 꼭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괜찮고 명상도 좋고 저 같은 상담사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건 제 솔직한 고백인데요. 여러 해 전에 한 기자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님은 20대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저는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한 일들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위한 여행 같은 거 가고 싶어요. 그때 아마 심리 상담사가 있었다면 마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보니까요. 저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2500년 전에 이 붓다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면 반드시 고통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수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요.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문화에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이 유난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안으로 방향을 틀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SNS 공간을 우리 문화의 어떤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연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역설적인 부작용은 뭐냐면 이 초연결 공간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무시무시한 파편화가 이루어집니다. 좌와 우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남성과 여성이 양편에서 파편화되는 편먹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SNS 공간에서 물어봤어요. 20대에게 70%가요. 나는 SNS 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엄청나게 가공된 정보라는 걸 잘 알지만 우리는 남들의 자기 자랑에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의 상처를 느끼면 그걸 내가 스스로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공격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악성 댓글 다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연결의 공간인 것 같지만 갈등의 공간이 될 수 있고 저는 여러분이 SNS를 당장 끊으세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꼰대도 아니고.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하시라. 이 SNS 공간에서는 정보가 참 많이 가공된 것이라는 거 내가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면을 잘 붙잡고 돌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대한 문화의 힘에 우리가 무조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문화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스파이더맨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는 결국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게 완전히 그냥 고정되어 있어서 절대 불변하는 그 무엇이다. 저는 그거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저는 희망을 좀 걸어보고 싶어요.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다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빡빡한 문화권에 산다고 우리가 모두가 눈치만 보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서서히 적지 않은 구성원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문화도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을 인류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빡빡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자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자꾸만 우리의 시각이 바깥을 향하거든요. 우리 시각의 관점이 다른 사람 외부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 내면으로 바꿔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평생 사회 기준에 맞춰서 살면서 대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까지 고속 승진한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몸은 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년 동안 날 뭘 위해 살았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이고 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침내 공황장애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난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상담사가 묘한 제안을 합니다. 혹시 죽음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웰다잉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미리 경험해보는 이런 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그런 실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갖고 그 관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때로는 관뚜껑 덮기도 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딱 누웠더니 너무 좁아요. 그 관 안에 끝까지 남아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 있을까? 바로 자기 자신. 오직 우리 자신만 남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던질 질문이 뭘까? 너는 몇 평에 사니? 너 자산 얼마나 모았어? 너 얼마나 승진 빨리 했어?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걸 것 같아요. 너는 너를 많이 사랑했니? 이런 질문인 거죠. 이 관에 들어간 이 50대 내담자는 갑자기 그 안에서 펑펑 울기 시작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난 거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죽음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연민이 막 끌어올랐다고 대답해요. 관 안에 누우니까 그동안 나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고 살아온 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왜 그토록 이렇게 저를 내팽개쳤을까요? 세상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석자리로 내팽개쳐 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철학 교과서나 엄청난 책에서만 등장할 법한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은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같은 문화권에서는 자꾸 우리의 눈이 바깥을 향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물을 때 우리 내면에 고유한 가치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자기 연민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참 대견하다. 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참 애쓰는구나. 의식적으로 되도록 저는 자주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무시무시한 빡빡한 문화권에서 저와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다정하게 보듬을 때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 이 책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내시경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시경 검사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내장 기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법이잖아요. 우리 마음속 생각이나 감정도 우리가 스스로 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시경이라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 마음속 내시경을 사용하려면 거기도 렌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 렌즈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호기심의 거울.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는 거울처럼 작동해요. 있는 그대로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이 거울은요,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는 그뿐이지 SNS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갑자기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막 너무 짜증이 나요. 자존심이 막 상해요. 이럴 때 내가 마음의 내시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느껴지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하나 그냥 거울처럼 비춰보는 거예요. 이건 좋은 감정인데 나쁜 감정인데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그냥 화가 나네. 무력감이 살짝 느껴지는구나. 많이 찾아지면 찾아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 내시경은 작동을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감정이 항상 부방향으로 작동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심력을 가진 감정과 구심력을 가진 감정.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 상대방을 향한 원심력을 가진 감정이잖아요. 근데 천천히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구심력을 가진 감정도 함께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여관에서는 잘 느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이걸 숨기거든요. 내가 안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SNS에서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채널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이런 존재감이 바로 구심력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 구심력 감정을 나쁜 감정 여기면 또다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감정이 숨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구심력 감정을 숨기려고 원심력 감정이 더 많이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예컨대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심력 감정과 원심력 감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 원심력 감정, 구심력 감정을 그냥 거울처럼 비춰줄 거야. 내가
스스로 그 감정을 내가 인정해주고 수용할 거야. 이런 태도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괜찮아요. 자기 마음속 감정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냥 느껴주는 연습만 꾸준히 해도 흔들리는 경험에서부터 서서히 빠져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일도 점점 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내 내면에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하나 생겼어요. 그걸 보살피는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을 막 좌절케 하는 그런 감정이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감정은 내가 아니야. 이 생각은 내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갑자기 그 우울감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온통 내 안에 우울감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우울증 환자가 돼요. 갑자기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분노가 이렇게 꽉 차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도저히 다 알아낼 수 없을 만큼의 무수한 감정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이나 한 가지 감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사로잡았다라고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이제 학문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탈동일시. 분노가 일어나면 그냥 내 안에 분노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알아차리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떠올라요? 이런 그냥 생각이 떠오르고 있어. 알아차리기만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마음의 내시경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거울 같다고 그랬잖아요. 호기심만 갖고 살펴보시되 좋다 나쁘다 이 감정이 내 자신 그 자체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감정에 휘말리는 이유는 그 감정이 바로 자기 자신 전부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꼭 비교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예요. 보통 이제 어제 내 경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거죠. 이미 과거는 지난 시간이고 없는 시간이에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우리 삶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까 봐 미리 불안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미래도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없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만 진짜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장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더 새롭게 할 수 있었는지 아주 작은 정도지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비교는 정말 좋은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일보다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을 비교하는 일 그리고 아주 미세하지만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찾아내는 일을 해보신다면 저는 마음 건강에는 최고의 습관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화를 무조건 참으라고 했던 경우가 더 많아요. 참으니 진짜 세 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참다가 엄한데 화풀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화나면 이제 가족한테 풀고 자녀한테 풀고 반려견한테 푸는 경우도 있고 둘 다 건강하지 않아요. 꾹꾹 참는 것도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것도 당사자에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건 연습만 잘 되면 5분 안에 화를 상대방에게 표출하지 않고도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까지 마음이 풀리는 아주 기적 같은 방법인데요. 화를 참는 사람들보다는 요즘엔 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상대방의 분노에 맞대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결과는 좀 안 좋아요. 관계가 나빠져요.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거울은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기능을 하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판단을 좀 멈추세요. 이 사람 왜 이래? 이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거울처럼 비추는 일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함께 화가 날 거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나가 판단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거울처럼 이분을 비춰주는 거예요. 팀장님이 날 야단치는 상황이라 그러면 팀장님 제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팀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누가 화를 내? 황당해서 그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가 왜 화를 내세요? 아무리 잠잠히 얘기를 해도 상대방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다고 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여러분이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팀장님에게 또 항의할 수도 없잖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화를 참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제3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팀장님을 향한 원심력 감정, 화를 표출하는 대신 내 자신을 향한 구심력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울처럼 비추되 판단은 절제하는 거예요. 팀장님 지금 언성이 조금 높아지셨는데요.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 정도는 거울처럼 보여주는 1단계인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 평화를 위해서 아주 건강한 방법이고요. 또한 용기가 필요한 방법이지만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구심력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한 여러분의 바람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팀장님을 향한 여러분의 바람 한번 찾아볼까요? 팀장님, 저도 이번에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90년 감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팀장님, 근데 저도 어이없이 오타가 나는 바람에 제 바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저도 화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바람이 무너지니까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팀원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심력을 가진 분노를 내가 표출하지 않고 내 바람이 무너져 생긴 내 존재에 대한 감정, 90년 감정을 자연스럽게 용기 있게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이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신반의합니다.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근데 한번 해보시면 효과 만점입니다. 왜냐하면 원심력 감정을 표출하면 할수록 사이는 나빠져요. 속으로 알겠습니다는 그러지만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때로는 되게 폭력적이어서 막말까지도 하고 관계가 진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바람을 먼저 살피고 내 자신을 향한 내 90력 감정을 전달하니까 갈등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더 끈끈한 팀워크가 생기고 유대감이 생기더라. 여러분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